지금 보시는 이 한국의 인구 열차는 이와 같이 칸을 이루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어르신들입니다. 앞으로 한 40년 안에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인구 열차의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Population is destiny. 즉 다시 말하면 인구란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운명적이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신생아 수가 43만 6천 명이 태어났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뭐 10만 명 더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960년에 우리 인구가 약 한 2,500만 명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2.8%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인구 경제학자들이 몇십 년 전에 벌써 계산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한 국가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1%일 때 그런 국가가 경제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고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GDP 성장이 얼마 있어야 되느냐? 연 3 내지 4%의 GDP 성장을 해야만 경제적으로 이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960년 초에 우리나라 연평균 인구 성장이 2.8%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9 내지 10%의 GDP 성장을 해야만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61년에 5.16이 일어나고 군인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내세운 슬로건이 뭐냐 하면 가난에서 굶주림에서 벗어나자 하는 것이 그네들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인구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갖고는 도저히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해외 이민 정책이고 하나는 출산율을 떨어뜨린 겁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해외 이민 정책은 실패로 끝이 났지만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사업을 통한 60년,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출산율을 이렇게 떨어뜨린 것이 결국은 인구 성장률을 떨어뜨린 것이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과실을 따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저는 인구학자라서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급격하게 출산이 떨어졌던 것이 앞으로 우리가 2030년, 40년, 50년에 인구 고령화 속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를 가진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우리가 지금 2040년이 되면 이 인구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갑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관련주에서 보시면 합계 출산율이 1960년에 6명이었다가 작년에는 1.19이고요. 신생아 수를 보시면은 1970년에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많은 신생아 태어났습니다. 약 101만 명 정도 태어났고요. 작년에는 43만 6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여파라는 것은 아마 그 충격이라는 것은 정말 거기 다다르 보면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출산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2050년이 돼가면 지구상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 초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차지하는 비율은 25%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에 노인 인구 비율이 12.5%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2배가 더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이렇게 야단이냐 하면 속도 문제다. 템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앞으로 30년, 40년 안에 경험하게 될 인구 고령화 속도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그 어느 사회도 국가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제가 참고를 말씀드리면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입니다. 1975년 자료만 보더라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4.2명이었는데 지금 2013년에 오면 2.6명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비율이 지금 25%를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 가져오는 하나의 단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출산 인구 고령의 원인이 도대체 뭔가? 이것은 사실은
정부 산하의 많은 연구기관에서 무수히 많은 보고서를 통해서 거의 원인들이 규명되어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의 원인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인과학적 요인입니다. 이제 인과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가치관이라든지 경제적 요인이라든지 혹은 건강, 어떤 일, 가정, 양립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여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도 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미혼율이 증가합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5세에서 29세의 미혼율이 76%입니다. 30에서 34세 38.2%입니다. 35세에서 39세도 15.3%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작년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43만 6천 명 가운데서 결혼하지 않는 커플에서 태어난 비율이 2.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벤치마킹 제일 많이 하는 프랑스, 스웨덴 어떠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약 77만 명의 신생아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서 태어난 비율이 54%입니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같은 60% 넘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결혼하지 않는 커플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인 부정적인 인식이나 낙인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바뀌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혼율이 높아가는 한에는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은 거의 힘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연령이 증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960년에 여성들의 평균 초연령이 21.6세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작년에는 29.6세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우리 나이로 평균 31는 되어야 처음으로 결혼한다는 겁니다. 만으로 30세다. 그러면 결혼해서 애가 바로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초산 연령 보면 30.7세거든요. 그러면 만으로 31은 돼야 첫째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그러면 둘째 아이를 낳을 좀 생각하면 고민을 딱 하게 되는 겁니다. 산모의 나이가 35세부터는 노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산.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산모가 아이를 갖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아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들도 사실은 저출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둘째 아이를 낳는데 굉장히 주저하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이 뭐냐면 학계 출산율은 결혼했거나 안 했거나 가임기 여성이 다 부모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한 사람들만 부모를 해가지고 유배우 출산율을 해봤더니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별로 없어요. 지금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거의 99%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어떻게 하고 이런 데도 와 있거든요. 유배우의 어떤 그 출산율이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아주 미미하다. 그러니까 뭔가 출산 장려 정책은 뭔가 좀 초점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불임 환자가 해마다 늘어납니다. 이게 특히 남성 불임 증가율이 여성 불임 증가보다 한 5배 정도 더 높습니다. 어쨌든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출산율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여성들의 평균 경제활동 참여율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6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좀 낮을 때는 50%지만 52%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더 많이 참여하겠는가 한다면은 어떻게 될 건가? 제가 볼 때는 출산율 더 내려갈 겁니다. 현재와 같은 남성들의 이와 같은 가치관이나 행태를 가지고 있다면은 가사노동 분담 보면은 우리나라 남성들은 여성들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한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대부분의 사적 영역에 들어가 보면 여성이 아이를 낳고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환경이 안 좋고 또 오나들은 오나 입장에서는 자기 이윤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하고는 아직도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서양의 몇 개 나라 가운데서 출산율이 그 1.3 수준까지 왔다가 2.0 수준 이상 올라간 나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하고는 완전히 판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부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국가와 사회 책임이라는 것이 거의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과연 이것까지 갈 건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이 굉장히 곤란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 양육 비용도 이걸 뭐 우리가 계산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자녀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 또 이제 자녀 독립식이 지은 캥거루족이라 하기도 하고 니트족이라고 하고 니트족이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그러니까 뭐 교육도 안 받고 있고 고용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앞으로 일자리 갖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한 110만 명 정도 된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이들이 일을 가지고 있고 고정된 수입이 있어야 결혼을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없으니까 결혼을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또 하나는 요즘에 와서 임신 및 출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애 하나 낳고 키우다 보니까 유모차 하나를 사도 외제를 삽니다. 몇 백만 원짜리. 그리고 뭐 지금 아마 손주들 계시면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신발 옷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애들 키우는데. 근데 보시면은 자료를 제가 뭐 다 일일이 보지 않겠지만 애를 낳아서 하는데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하는 그런 얘기고, 저출산 원인들 뭐 더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인구 고령화는 왜 생겼느냐? 크게 뭐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렸다. 그 100만 명씩 태어나다가 지금은 43만 몇 명밖에 태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해마다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 비율은 자꾸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예를 들면 198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6만 명이었는데 지금 벌써 620만 넘어섰습니다. 623만 명 정도 이렇게 변하고 있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 제기만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 건가? 저출산이 계속 이렇게 가고 인구 고령화가 되면 결국은 우리 인구학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8년 이후에 벌써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로 봤을 때는 주 경제활동 인구, 즉 25세에서 49세의 주 경제활동 인구는 벌써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15세에서 24세 인구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거다. 그런데 50에서 64세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내수 시장 위축되고, 지금 뭐 사회 보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세대 간의 갈등이, 왜냐하면 뭐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은 우리 젊을 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젊은 세대들은 지금 먹기 살기 힘든데 세금 어떻게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 생기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구의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이제 이 발언을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후에 국제 결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가장 많았을 때는 전체 혼인 건수의 12.4%가 국제 결혼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한 사회에 그 다인종, 다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가 보통 이제 2%를 넘어가면 그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다문화 사회를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문화 사회라고 굉장히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내국인들에 대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왜 제가 인구의 질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가 학령기 있는 아이들 중에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학교 바깥에 있는 겁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옳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에 진입하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다문화가정 아이들 중에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30%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학령 인구가 1980년 이후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교 졸업자 감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2018년이 되면 현재의 대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대학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는 해가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3년쯤이 되면 고교 졸업자 수가 41만 명, 40만 명 수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전국에 있는 상당수 대학들이 문을 닫거나 하여튼 엄청난 그 파급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입영 인력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건 뭐 지금 이렇게 가면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작년에 43만 6천 명 태어났는데 그 중에 이네들이 한 20대쯤 돼가면 한 몇만 명은 소멸돼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가 여성이고 절반이 남성인데 20만 명이 남성이면 그 중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들은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것이 미치는 것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것에 다 자리 잡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노인 부양 부담이 2036년만 돼도 15세에서 64세 경제활동 인구 2명이 1명의 노인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될 인구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쭉 한번 봤더니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해온 어느 국가도 이러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던 사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뭐 그 가기 전에 무슨 다른 일이 생길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의 인구 구조라는 것은 정말 거의 재앙 수준이다. 그렇게 우리 인구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대 간의 갈등을 굉장히 심화시킬 거다. 부모와 자식 세대의 정서적인 충돌, 자원과 기회를 둘러싼 갈등, 또 만약에 이제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는 기성세대와 일자리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젊은 층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 임신으로 해서 인구의 질적인 저하나 저체중아들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 저체중아들이 늘어나면 뭐가 문제가 되나? 이 보십시오. 저체중아가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저체중아를 출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저체중아를 통상 이제 2.5kg 미만을 저체중아라고 하는데, 이 신생아의 사망률이 정상아의 20배쯤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네들이 성년이 되어도 여러 가지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이와 같은 굉장히 만성질환에 의한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역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령 임신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다운 증후군의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대와 30대의 이 다운 증후군의 아이를 생산할 확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염색체 이상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1%더라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이야, 경제활동 많이 하면 좋겠다. 이게 사실 아닌 거예요.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노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도 제가 보니까 OECD 국가들 가운데 제일 높더라고요. 2배가 넘어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의료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 12.5%인데 의료 비용은 35.5%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노인들에게 지불해야 될 의료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앞으로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의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고령 노인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의료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인구 구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거기다가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다 아프다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뭐 10년, 7년, 심지어 12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최소한 7년 내지 10년씩 아프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치매입니다. 전체 치매의 유병률은 9 내지 10%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인구 620만 명 치면 그 중에 9% 치면 55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매 환자 중에 60%를 경증 환자로 우리가 구분하고 나머지 40%를 중등증 내지 중증으로 구분합니다. 중등증 이상은 누군가가 24시간 돌봐야 돼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엄청나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또 60세 이상의 노인이 치매에 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5세씩 증가할 때마다 확률이 배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령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치매에 이완되는 환자도 훨씬 빠르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가정에 혹은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치매 환자가 계셨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그 주위 사람들 피폐하는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정말 보통 일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하게 될 그런 문제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 단독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뭐 고독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OECD국 가운데 1위고 노인 자살률도 OECD국 가운데 1위입니다. 그 이제 요거는 제가 그냥 뭐 약간 언급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은 저출산 정책 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정책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정책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난임 부부,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몇 해 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난임 부부 최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인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자료죠. 그죠? 보시면은 이게 한번 보십시오. 임신 후 출생률이 2009년도에 4,114명입니다. 이게 전체 출산의 한 0.9%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고, 또 성장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하고 있고, 또 고령화 정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 체계도 구축하고 있고, 고령 친화적인 사회 환경도 조성하고 있고, 뭐 또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제가 이제 이 관련되는 현장에 좀 가봤더니 좀 이게 신뢰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정부에 내놓는 통계치 중에는 실상 안 맞는 통계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몇 개 했다. 그러면 그 노인 일자리 도대체 얼마만큼 일한 걸 하느냐 이거 들여다보면 거의 실질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들어가보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좀 의문이 간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뭔가 좀 맥을 조금 잘못 짚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이런 좀 비현실적인 정책들도 많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여기 잠깐 적었는데 한국이 지난 8년 동안에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이 53조라 그럽니다. 14조 4천억 원이 2013년에 써 있으니까 GDP 1.1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프랑스와 같은 나라의 절반의 절반도 안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저출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액수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자체마다 거의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출산 축하금 줍니다. 세상에 출산 축하금 그 50만, 20만 준다고 애 낳는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지자체 가보면 왜 안 줄 수밖에 없느냐? 줄 수밖에 없느냐? 옆에서 다 주고 있으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다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가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애 낳으면 뭐 2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뭐 100만 원 주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자세히 따지다 보면 정말 쓸데없는 돈 지불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이제 중요한 것이 결국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봐도 젊은 세대들이 결혼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가 자기 키우는 거 자기가 다 봤잖아요. 그거 보니까 자기 부모가 자기 키우면서 너무 고생하는 걸 다 봤거든요. 아까 어느 이건님 말씀하시대요. 신랑 없을 때 애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빠는 밖에 나와서 뭐 경상도 말로 혀를 세라 그럽니다. 새가 빠지도록 일하도 그 부인은 집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저런 사람하고 안 산다 얘기하거든요. 이런 얘기 듣고 사는 큰 아이들이 결혼에 뭐 그렇게 긍정적이겠습니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환경이 결혼이라든지 아이 낳아서 키우는 데서 굉장히 부정적인 환경이 무지 많습니다. 제가 아까 뭐 막장 드라마 말씀드렸잖아요. 드라마 켜서 보면요. 아주 정상적인 가정에서 뭐 이렇게 단란하게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거의 가정은 파괴되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저는 현실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부에 강력하게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좀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국민들이 정서를 좀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방법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들다.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학령 연령이 선진국에 비해서 늦습니다. 이걸 저는 어떻게든 좀 단축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이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24살에 박사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대학 졸업할 나이에. 그리고 21살에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 늦게 입학하죠. 6년, 3년, 3년 하죠. 대학은 조기 졸업 잘 안 시켜주죠. 군대 또 2년 갔다 와야 되죠. 제가 근무하는 대학에는요, 학생들이 4년 만에 졸업하는 애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군대 빼고도 5년 내지 6년 다녀요, 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인 줄 알지만 이게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지원 정책 전번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뭐 새보험자리 뭐 했는데 이게 나중에 뚜껑 열어봤더니 저기 40대 50대가 제일 많은 겁니다. 이거 신청한 사람이. 이게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변화들. 몇 년 전에 영국의 어느 인구문제 연구소에서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300년이 되면 한반도 남쪽에는 한 30만 명밖에 안 살아남을 거다. 그 중에 여자가 20만 명이고 남자가 10만 명. 국가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과 같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간다면. 물론 그런 일이 없겠죠, 당연히. 근데 분명한 것은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면서도 액션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무엇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인구정책이다. 왜? 인구란 것은 한 번 결정이 되면 운명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시나리오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첫째 하나,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자. 거기에 껐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 인구를 활용하자. 이도저도 안 되면 해외 인력을 들여와서 하자.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제가 말씀하는 대로.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해보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 현실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청와대 내에
최소한의 인구 정책 비슷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일본은 저출산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실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들이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 안에 있는 이분들은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행정관료이고 또 아니면 복지하시는 분들이에요. 복지하시는 분들하고 인구를 하는 분들의 인구정책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도 제가 볼 때는 관료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해서 정말 이런 것 옳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결국 이렇게 해서 목표는 OECD 국가 평균 학교 출산 1.7이 한국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아서는. 목표가 지금 몇 년 안 남았습니다. 1.7 도달한다고 지금 목표 세워놓은 게. 근데 제가 볼 때 누가 뭘 해도 이거 목표 달성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또 여건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바뀌고, 그러면 출산율이 달라질 거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1960년에서 1984년 불과 23년 만에 아이를 6명 낳았다가 2명 낳는 사회로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뭐하냐? 부모의 자녀관과 정부의 인구 정책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아주 전형적인 농경 중심 국가입니다. 전체 노동 인구의 68%가 1차 산업 종사할 때니까. 그런데 그때는 막 산업화 드라이브를 걸던 시기이기 때문에 도시화가 막 급격하게 이루어지니까 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딱 와닿는 겁니다.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이 노동력도 적응해주고 사회적인 윗신도 보여주고 노후 보장책도 되지만 산업화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인구 정책이랑 그 다음에 부모의 자녀간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성공했지만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랑 부모의 자녀간이 상충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하려면은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나라들,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사회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실천 가능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열차 안에 지금 구성원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구성원들은 연세 많은 노인들이 많았지만 지금 이 달린 열차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는 열차입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은 출산율을 회복하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관심 우리 모두가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 제가 오늘 여기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평소에 다 듣고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 그냥 제가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렸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